햇살이 참 좋은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들어오는 볕을 쬐고 있었죠. 나이가 드니 따뜻한 게 최고더라고요. 뼈마디가 쑤시는 날도 이런 날은 조금이나마 부드러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며느리 은비가 콧노래를 부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기분 전환하시게 머리라도 하고 오시는 건 어떠세요? 은비는 참 싹싹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적어도 겉보기에는요.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들 재훈이에게나 저에게나 늘 상냥한 미소를 잃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며느리 복이 터졌다고들 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고요. 하지만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은비의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서늘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건 말로 설명하기 힘든 동물의 본능 같은 감각이었죠. 머리야 엊그제 동네 미용실에서 다듬었는데. 에이, 어머님. 거긴 할머니들만 가는 데잖아요. 제가 아주 좋은 곳 알아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 있는 곳인데 원장님 실력이 보통이 아니래요. 제가 특별히 어머님 예약 잡아놨죠. 은비는 제 손을 잡아 끌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됐다. 나는 그냥 다니던 데가 편하다 하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은비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은비는 제게 부쩍 더 잘했어요. 밤마다 잠이 잘 오는 차라며 향이 독특한 차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제 건강을 챙긴다며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약들을 꼬박꼬박 챙겨주기도 했죠. 그 차를 마신 날이면 다음 날 아침까지 머리가 멍하고 약을 먹은 날이면 온종일 정신이 흐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그 증상이 너무나 일정했죠. 그래, 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번 가볼까? 제 대답에 은비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답을 들은 사람처럼요.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저는 그저 온화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지금은 은비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정말요,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얼른 준비하세요. 예약 시간에 늦겠어요. 은비는 제 옷장으로 달려가 외출복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아끼는 연보라색 카디건과 하얀 블라우스를 꺼내 들고는 아이처럼 좋아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살갑고 다정해 보이는지 제 스스로가 내가 늙어서 괜한 의심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경계심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미용실은 제가 평소 다니던 곳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통유리로 된 건물 외벽에 안은 온통 하얀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죠. 젊고 세련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경쾌한 음악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곳은 왠지 모르게 사람을 주눅 들게 만드는 구석이 있죠. 어머님, 여기에요. 좋죠? 은비가 제 팔짱을 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용실 문이 열리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은비 고객님,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원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자가 다가와 은비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 은비 씨. 어서 와. 이쪽이 시어머님이셔? 네, 원장님. 저희 어머님이세요. 오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젊고 세련되게 아시죠?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원장은 저를 자리로 안내하며 어깨를 주물렀어요.
전문가의 손길이라 그런지 뭉친 근육이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편안함도 잠시 원장과 은비가 거울을 통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그건 단순한 눈인사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계획을 확인하는 듯한 아주 짧고 은밀한 신호였죠. 심장이 쿵 하고 작게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자글자글한 눈가의 주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늙은 얼굴이었죠. 이 늙은이를 상대로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잠시 후 젊은 미용사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아이였어요. 눈이 크고 선한 인상이었죠. 어머님, 샴푸 먼저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저는 아이의 안내에 따라 샴푸실로 향했어요. 푹신한 의자에 몸을 뉘자 목덜미로 따뜻한 물줄기가 흘러내렸어요.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맴돌고 노곤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샴푸 거품을 내던 아이의 손길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제 머리를 감싸 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도록 샴푸 거품 소리에 섞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제 뇌리에는 천둥처럼 울렸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쳐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숨이 멎고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터득한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을 번쩍 뜨거나 몸을 일으키는 대신 오히려 더 깊이 잠이 든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놀란 기색을 보인다면 이 아이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할머니, 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그때서야 마치 잠에서 깬 사람처럼 느릿하게 눈을 떴습니다. 응? 아, 내가 깜빡 잠이 들었나 보네. 물 온도가 딱 좋아서 그랬나 봐. 저는 천진한 목소리로 말하며 아이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아이는 제 얼굴을 살피며 안도하는 듯 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아이에게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어요. 은비와 저 미용실 원장이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샴푸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자 은비가 잡지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시원하세요? 잠이 솔솔 오시죠? 응,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시원하구나.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저 머리를 맡긴 평범한 노인처럼 행동했어요. 머리를 말리기 시작한 것은 아까 그 아이였어요. 아이는 드라이기 소리를 방패 삼아 제게 다시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보였지만 저는 거울을 통해 아이에게 눈짓으로 그만이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너의 마음은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 더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아이는 제 눈짓을 알아들었는지 입을 굳게 다물고 머리를 말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도망쳐야 한다. 어떻게? 그냥 뛰쳐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은비에게 붙잡히고 말 테죠. 저 애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은비와 원장은 무슨 꿍꿍이일까?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 답을 찾을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죠. 자연스럽게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게요.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건망증이 좀 있었어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종종 있었죠. 은비는 그런 저를 보며 늘 혀를 차곤 했어요. 어머님, 그러다 큰일 나시겠어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지. 바로 그거였어요. 은비가 제게 씌워놓은 정신없는 늙은이라는 프레임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머리가 거의 다 말라갈 무렵 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행동에 머리를 말리던 아이도 옆에서 잡지를 보던 은비도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 은비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정말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다급하고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놈의 정신 좀 봐.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나온 것 같아. 아까 국을 데운다고 올려놨는데 너랑 나온다고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나 봐. 아이고, 어떡해. 제 연기는 너무나 실감났는지 미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가스불이요? 어머님 잘못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오기 전에 제가 다 확인했는데. 은비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은비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이 뿌리쳤어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분명히 켰어. 아이고, 이러다 집 다 태워먹겠다. 빨리 가봐야 해. 저는 가방을 움켜쥐고 미용실 출입구를 향해 허둥지둥 달려나갔습니다. 제 실감 나는 연기 앞에 은비도 더는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머님 같이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며 제 뒤를 따라왔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미용실 문을 열고 나가 큰 길로 뛰쳐나가자마자 마침 지나가던 빈 택시를 발견하고는 무작정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 택시. 택시가 제 앞에 멈춰서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저씨, 빨리요. 아무데나 빨리 가주세요. 어머님, 같이 가요. 뒤늦게 따라 나온 은비가 택시 문을 잡으려 했지만 택시는 이미 출발한 뒤였어요.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은비의 당황스러운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긴장이 탁 풀리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괜찮으세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른 뒤에야 겨우 목적지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랜 친구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박영숙. 지금 제가 가야 할 곳은 그곳뿐이었어요. 내 잠실로 가주세요. 택시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미용실에서 들었던 그 아이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쳐요. 그 한마디가 제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이제 더는 예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늙은이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어요. 대체 누가 왜 나를 해치려 하는지 알아내야만 했죠. 그리고 반드시 내 자신과 내 것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택시는 저의 굳은 결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서울의 복잡한 도로 위를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길고 험난한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택시는 1시간 남짓 달려 친구 영숙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어요. 익숙한 풍경을 보니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택시에서 내리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저는 애써 정신을 붙잡고
아파트 입구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는데도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와락 껴안아 주었어요. 제 몰골이 아마 말도 아니었을 겁니다. 명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어서 들어와. 영숙의 따뜻한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평범한 일상의 냄새에 꾹꾹 눌러왔던 긴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영숙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영숙은 제 등을 말없이 토닥여주며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라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내 슬픔의 깊이를 알아주는 사람이요. 한참 만에 울음을 그치고 식탁 의자에 앉자 영숙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니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말해봐, 명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가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올 애가 아니잖아. 그것도 이런 얼굴을 하고.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영숙의 단호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더는 숨길 수 없었죠. 저는 미용실에서의 일부터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은비가 며칠 전부터 부쩍 친절하게 굴었던 일, 굳이 다니지도 않던 고급 미용실에 저를 데려간 일, 그리고 샴푸를 해주던 그 젊은 아이가 제 귓가에 속삭였던 그 끔찍한 말까지요. 할머니, 빨리 도망쳐요. 라고 했어.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 영숙아. 제 이야기가 끝나자 영숙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젊었을 때 꽤 이름 있는 보험사에서 일했어요. 그것도 그냥 직원이 아니라 보험 사기나 수상한 보험금 청구권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특별조사팀 팀장이었죠. 그래서인지 이런 일에 대한 감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어요. 그 아이 인상착의는 기억나? 그럼 20살 조금 넘었을까? 눈이 아주 크고 선하게 생긴 아이였어. 손에 작은 별 모양 문신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일단 그 아이는 너를 도우려 한 게 맞아. 자기 신변에 위험이 닥칠 걸 알면서도 너에게 경고를 한 거야. 정말 용감한 아이네.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명자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시작일 수 있어. 너의 며느리 조은비가 꾸민 짓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설마 은비가 왜? 걔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 5년간 은비는 제게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아들 재훈이보다 더 살갑게 제 생일을 챙기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다 주곤 했어요. 하지만 영숙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잘해주는 것만큼 사람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좋은 방법도 없지. 내가 볼 때 이건 내 재산을 노린 수작이야. 너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치매 환자 같은 걸로 몰아서 법적으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게 하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너의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이 후견인에게 넘어가거든. 그 후견인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 하겠어? 바로 내 아들과 며느리겠지. 영숙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로 제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그제야 지난 몇 달간 은비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은비는 제게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네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어요. 한 번은 제가 아끼던 옷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온 집안을 다 뒤져도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은비가 어머님, 이걸 왜 냉장고에 넣어두셨어요? 라며 찾아주었죠. 저는 전혀 기억이 없었지만 은비가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 내가 정말 정신이 없었나 보다 하고 자책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은비가 일부러 꾸민 짓이었어요. 저 스스로가 제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죠. 또 한 번은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에 가는 날이었어요. 은비가 제게 어머님, 모임 날짜 다음 주 아니에요? 제가 달력에 표시해뒀는데 라고 말했죠. 저는 분명히 그날이라고 기억했지만 은비가 하도 단호하게 말해서 결국 모임에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제가 기억했던 날짜가 맞았고요. 은비는 제게 어머나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이라며 애교를 부렸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은비에게 서늘함을 느꼈어요.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였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은비가 매일 밤 타주던 그 잠 잘 오는 차였어요. 저는 그 차를 마신 날이면 다음 날까지 머리가 안개 속처럼 뿌옇고 중요한 일들도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차에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약 성분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은비는 그렇게 약물을 이용해서 저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영수가 나 어떡하면 좋지? 우리 재훈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걔는 착한 애야. 분명 은비한테 속고 있는 걸 거야. 물론이겠지. 하지만 그 착한 아들이 지금은 내 편이 아니야. 제 마누라 말에 완전히 넘어가서 너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들도 믿으면 안 돼. 오직 너 자신과 나만 믿어야 해.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명자야,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평생 땀 흘려 모은 내 재산, 저런 악독한 애한테 다 넘겨주고 요양원이나 시설 같은 데 갇혀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내 아들 재훈이가 너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고. 영숙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뜨거운 걱정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평생을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재훈이 하나 삐뚤어지지 않게 키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시장에서 옷 장사도 해보고 식당에서 밤새 그릇도 닦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이제는 그 아파트가 수십억이 넘는 자산이 되었죠. 그건 제 인생과 땀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이었어요. 그걸 저 간악한 며느리에게 단 한 푼도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확인한 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바로 그 눈이야. 내가 알던 함영자가 돌아왔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작전을 짜자. 저쪽이 우리를 정신없는 늙은이로 본다면 우리는 그걸 역이용하는 거야. 아주 완벽하게 정신 나간 치매 노인 연기를 하는 거지. 영숙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비가 제게 씌운 거짓의 가면을 이제는 제가 스스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서 반격을 위한 날카로운 칼을 갈기로요.
영숙은 냉장고에서 종이와 펜을 가져와 식탁 위에 펼쳤어요. 자, 일단 상황부터 정리하자. 적은 조은비, 그리고 조은비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 아들 송재훈. 우리의 목표는 조은비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아들 재훈이를 우리 편으로 돌려놓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 영숙은 종이 위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죠. 저는 된장찌개 냄새가 배어있는 그 작은 식탁에서 제 인생을 건 거대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제 옆에는 영숙이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리고 이 게임의 승자는 반드시 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영숙의 집에 머무는 동안 세상은 저를 집 나간 치매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아들 재훈이에게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받아야 해. 그리고 연기해야지.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태인지를 저들에게 똑똑히 알려줘야 해. 그래야 의심을 안 하니까. 영숙의 말에 따라 저는 재훈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일부러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어요. 엄마, 엄마 맞아요? 어디에요, 지금?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영숙이 시킨 대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누구 재훈이니?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길이 너무 많아.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엄마, 정신 차려봐요. 주변에 뭐 보여요? 큰 건물이나 간판 같은 거. 몰라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아파. 재훈아, 나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될까? 나 무서워.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물론 그 눈물 역시 연기였죠. 하지만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서러웠어요. 제 아들을 상대로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이에요. 엄마, 울지 마요. 내가 금방 찾아낼게요. 은비랑 경찰 아저씨들이랑 지금 엄마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전화 끊지 말고요. 재훈이는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라고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영숙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죠. 잘했어. 아주 잘했어. 명자야. 이제 저들은 너가 정말 길을 잃고 헤매는 줄 알 거야.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지. 영숙이 말한 우리 일이란 바로 며느리 은비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증거 수집이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제 금융 자산이었죠. 영숙은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제 앞에 펼쳤어요. 내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보험, 주식 전부 다 확인해 봐야 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다 가능해. 저는 영숙의 도움을 받아 각 은행과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저만 아는 것으로 해두어서 은비가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은 너무 안일했어요. 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봐, 영수가.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라고 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비밀번호를 틀렸을 리는 없고 누군가 내 인증서로 로그인을 시도했다는 뜻이야. 그것도 여러 번.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은비가 제 서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서 제 계좌를 털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히 비밀번호를 몰라서 실패했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이것 봐, 명자야. 대출 내역 조회에도 기록이 있어. 영숙이 가리키는 화면에는 한도 조회 기록이 여러 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을 알아본 흔적이었죠. 명의는 당연히 제 이름이었고요. 세상에 제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 너를 금치산자로 만들고 후견인 자격으로 내 재산을 처분하려던 거지. 아주 작정하고 덤벼든 거야. 보통 악질이 아니야.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은비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영숙이 저를 말렸어요. 진정해. 지금 흥분하면 모든 걸 망쳐. 우리는 증거가 더 필요해. 아주 확실하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말이야. 어떤 증거? 영상이나 녹음 같은 거. 조은비가 제 입으로 범행을 시인하거나 너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증거가 있다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영숙의 말에 따라 우리는 곧바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만년필이나 탁상시계, 액자처럼 생긴 카메라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티가 나지 않는 5핀 형태의 녹음기와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골랐어요. 배송지를 영숙의 집으로 하고 가장 빠른 배송으로 주문을 마쳤죠. 다음 날 주문한 물건들이 도착했어요. 크기는 아주 작았지만 성능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영숙은 제게 사용법을 꼼꼼하게 알려주었어요. 이 5핀 녹음기는 항상 내 옷 안쪽에 달고 다녀. 24시간 내내 녹음되도록 설정해뒀으니까 넌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 시계 카메라는 내 방, 침대 머리맡에 둘 거야.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거실에는 액자형 카메라를 두자. 액자 속 사진은 너랑 재훈이 어릴 때 찍은 사진으로 바꾸고 영숙은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오는 요원처럼 침착하고 노련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그런 영숙의 지시에 따라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들 재훈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나야. 나 지금 파출소에 와 있어. 어떤 아주머니가 날 발견하고 데려다 줬어. 저는 영숙이 미리 알려준 대로 영숙의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경찰서에 이름을 댔어요. 수화기 너머로 재훈이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다행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응, 빨리 와. 나 너무 힘들어. 전화를 끊고 저는 영숙과 함께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완벽한 치매 노인이 되어야 해. 밥을 먹다가도 졸고 사람을 못 알아보는 척하고 가끔은 화를 내거나 울기도 해야지. 조은비가 너를 보며 아, 이제 정말 다 됐구나 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할 수 있겠어? 그럼. 나 함영자야. 내 아들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어. 저는 제 옷깃 안쪽에 작은 5핀 녹음기를 단단히 고정했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저를 택시에 태워주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연락해. 그리고 절대 조은비 앞에서
내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선 안 돼. 명심해. 넌 지금부터 기억을 잃은 불쌍한 노인일 뿐이야. 택시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영숙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함영자가 아니다. 나는 기억을 잃고 세상을 헤매는 늙고 병든 어머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저는 적들이 우글거리는 제 집으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아들 재훈이가 파출소 앞에서 저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걱정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껴안았죠. 엄마, 엄마, 어디 갔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아들의 품에 안겨 등을 토닥이는 손길을 느끼니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제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아들을 살며시 밀어내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제 말에 재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아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 저 재훈이에요. 아들, 저 모르겠어요? 재훈이 우리 아들. 근데 누구세요? 우리 아들은 아직 학생인데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재훈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함께 온 은비는 재훈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향해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만족감과 회심의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어야지. 너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껍데기일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은비는 제 옆에 앉아 계속해서 말을 걸었죠. 어머님, 며칠 동안 어디서 주무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제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익숙한 현관문을 보고도 여긴 어디예요?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라며 들어가길 거부했고 재훈이와 은비가 억지로 저를 부추겨 집 안으로 들여보내야 했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집이잖아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은비의 목소리에는 이제 걱정보다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처음 와보는 곳인 것처럼요.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은비가 재훈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확인하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병원에 데려가 봐라. 너희가 미리 짜고 친 사기꾼 의사가 아니면 내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것만 증명될 테니. 그날 밤 은비는 제 저녁 식사를 방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님 방에서 드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식사하시고 이 약 꼭 챙겨 드세요. 기력 회복에 좋은 약이래요. 은비가 내민 약은 예전에 저에게 주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은비가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밥을 몇 숟갈 뜨는 척하다가 약을 집어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약을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영숙이 미리 준비해준 비타민제를 꺼내 먹었죠. 겉모양이 비슷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정신없는 노인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는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고 거실을 서성이다가 뜬금없이 여보 나 왔어요라며 돌아가신 남편을 찾기도 했어요.
재훈이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지만 은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든 척하고 있을 때였어요. 은비는 재훈이가 출근한 것을 확인하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물론 제 옷에 달린 녹음기는 그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죠. 나야. 응, 시어머니 찾았어. 상태가 아주 안 좋아. 이제 자기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응, 아주 잘 되고 있어. 약이 효과가 있나 봐.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내 손바닥 아니야. 변호사는 알아봤어? 그래. 서류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인네 시중 드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 푸아. 은비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것과 같았어요.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눈을 꼭 감고 잠든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웃어더라. 실컷 웃어더, 조은비. 너의 그 웃음이 비명이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며칠 뒤 저는 영숙이 알려준 대로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은비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이용했죠. 저는 내 돋보기가 어디 갔지? 하고 중얼거리며 온 집안을 뒤지는 척했어요. 먼저 거실 책장에 놓인 재훈이와 어릴 적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액자 뒤편을 열어 영숙이 준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사진의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거실 전체를 비추도록 교묘하게 설치했죠. 다음은 제 방이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디지털 시계가 두 번째 목표물이었죠. 저는 시계 배터리를 가는 척하며 그 안에 카메라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 손바닥 안에 기록될 것이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은비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또 물건 찾으세요? 내 돋보기가 없어졌어. 혹시 너가 봤니? 아이고, 어머님. 돋보기는 지금 어머님 목에 걸려 있잖아요. 은비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저는 제 목에 걸린 돋보기를 보고는 어머, 정말이네. 내가 이렇다니까라며 머리를 쳤죠. 은비는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서늘한 경멸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은비가 저의 이 완벽한 연기에 속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그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더 완벽하게, 더 처절하게 무너지는 연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며칠 뒤 저는 다음 단계의 덫을 놓기 시작했어요. 조은비라는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가 필요했죠. 그 미끼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을 최대한으로 자극해서 제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어요. 작전은 아침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멍하니 숟가락만 들고 앉아 있었어요. 재훈이와 은비는 그런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여보, 어머님 저러시는 거 봐. 저러다 사람도 못 알아보시겠어.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나서서 챙겨드려야지. 알아, 은비야. 근데 막상 서류 같은 걸 진행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다. 마음이 왜 그래?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길이라니까. 나중에 재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다툼이라도 생기면 어쩔 거야. 우리가 미리 정리해서 안전하게 관리해드리는 게 효도지. 은비는 아주 능숙하게 재훈이를 구슬리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지금이 미끼를 던질 때라고 판단했죠.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쨍그랑 소리가 나게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저는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아주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내 통장. 그게 어디 있더라. 아이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 피 같은 돈인데. 제 말에 재훈이는 엄마 또 시작이에요? 통장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잖아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은비의 눈은 달랐어요. 그 눈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죠. 어머님, 무슨 통장 말씀이세요? 재훈 씨가 갖고 있는 거 말고 또 있으세요? 은비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은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거기에 재훈이 아빠가 남겨준 돈이랑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다 들어있는데 이 집 판 돈도 거기다 넣어둬야 안전한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그걸 어디다 뒀을까? 저는 이 집 판 돈이라는 말을 일부러 흘렸어요. 은비가 제 재산을 얼마나 탐내는지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은비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네, 집을 파신다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비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어요. 재훈이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그럼 팔아야지.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관리비만 많이 나오고. 얼른 팔아서 작은 오피스텔로 옮기고 남는 돈은 그 통장에 넣어둬야지. 그래야 우리 재훈이 물려줄 때도 편하고. 저는 마치 정말 그럴 계획이 있는 사람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죠. 이 집은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팔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하지만 은비는 제 말을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어요. 어머님, 그런 중요한 결정을 저희랑 상의도 없이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통장은 대체 뭐예요? 여보, 당신은 알아? 은비가 재훈이를 다그쳤어요. 재훈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아니, 난 처음 듣는 얘긴데. 엄마, 정말 다른 통장이 또 있어요? 저는 아들의 질문에 대답할 타이밍을 놓친 사람처럼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죠. 밥밥 먹어야지. 은비는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지만 그 눈빛은 온통 통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은비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제가 잠든 척하고 있으면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지거나 옷장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죠. 물론 그 모든 행동은 침대 머리맡에 있는 시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은비의 애를 태우기 위해 일부러 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떤 날은 통장, 내 책상 세 번째 서랍에 뒀던가 라고 중얼거리고 어떤 날은 장롱 깊숙한 곳에 비단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라며 엉뚱한 소리를 했죠. 은비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하기를 반복하며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첫 번째 미끼가 성공적으로 먹혀들었다고 판단한 저는 두 번째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어요. 그건 바로 영숙이 구해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진짜 다이아몬드 감정사가 봐도 속을 정도로 완벽한 모조품이었어요. 저는 그 반지를 제 보석함 가장 깊숙한 곳, 융으로 된 주머니 안에 곱게 넣어두었습니다. 그 보석함은 돌아가신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선물한 것이라 제가 아주 아끼는 물건이었어요. 물론 은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며칠 뒤 은비가 재훈이와 함께 외출한 틈을 타 저는 보석함을 꺼내
거실 소파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는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로 마치 무언가를 찾다가 깜빡 잊고 그냥 둔 것처럼 위장했죠. 거실 액자 카메라는 그 보석함을 아주 잘 보이는 각도에서 비추고 있었어요. 얼마 후 은비가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은비는 소파 위에 놓인 보석함을 발견하고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제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살금살금 보석함으로 다가왔죠. 은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보석함 뚜껑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영숙이 미리 연결해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화면에 집중했어요. 은비의 손가락이 보석함 안을 헤집다가 마침내 융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본 은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주머니 안에서 나온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거실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기 때문이죠. 은비는 반지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그 입에서는 감탄사가 흘러나왔죠. 세상에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단 말이야? 은비는 누가 볼세라 재빨리 반지를 자신의 주머니 속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보석함 뚜껑을 닫고 원래 있던 자리인 제 방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죠.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은비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그 모든 추악한 행동이 거실 액자 속에 숨겨진 작은 렌즈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걸려들었구나, 조은비. 덫에 걸린 쥐는 이제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옥죄어 올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아주 천천히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 쥐의 목을 비틀기 전까지는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비가 제 덫에 제대로 걸려들고 난 후 저는 다음 목표인 아들 재훈이의 마음을 흔드는 작전에 돌입했어요. 재훈이는 제 유일한 피부치였고 저는 그 아이가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악독한 며느리를 벌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 아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 또한 제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작전은 아주 사소하고 미묘하게 시작되었어요. 저는 재훈이와 단둘이 있을 때를 노려 아주 잠깐씩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1분 남짓으로 아주 짧았지만 효과는 분명했죠. 어느 주말 오후 은비는 동창 모임에 간다며 한껏 멋을 부리고 외출했어요. 거실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저와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재훈이만 남아 있었죠. 적막한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아. 저는 아주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재훈이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늘 초점 없던 제 눈이 그 순간만큼은 아들을 정확히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가 요즘 많이 이상하지? 미안하다, 아들. 엄마도 엄마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 꼭 누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아주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이야. 저는 재훈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제 손의 온기와 진심 어린 눈빛의 재훈이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그냥 조금 아픈 거예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럴까?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재훈아, 너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해준 반지 기억하니? 아주 반짝이는 거. 그게 아빠 유품이나 다름없는데 요즘 통 보이질 않는구나. 내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혹시 너가 봤니? 저는 일부러 반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며칠 전 은비가 훔쳐간 바로 그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 말이에요. 제 질문에 재훈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반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어디 잘 둬놓고 또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같이 찾아봐요. 재훈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말을 멈추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저 탤런트는 이름이 뭐더라 하고 중얼거리면서요. 재훈이는 그런 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고뇌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훈이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를 그저 아픈 어머니로만 대했다면 이제는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죠. 제가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재훈이가 제 옆에 오면 아주 잠깐 제정신이 든 것처럼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고? 라고 묻곤 했어요. 그러면 재훈이는 놀라면서도 내심 반가워하는 기색이었죠. 은비는 그런 재훈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저의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 것인가에만 쏠려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은비는 재훈이 앞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봤지? 어머니, 이제 정말 안 되겠어. 방금 한 말도 또 잊어버리고 딴소리 하시잖아. 이러다 사람도 못 알아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은비야, 그래도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은 좀. 뭐가? 틀린 말했어? 당신이야말로 현실을 직시해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당신이나 나나 일해야 하는데 누가 하루 종일 어머님만 붙들고 있어. 시설 알아보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니까. 은비는 제둘이 앞에서 일부러 더 크게 소리쳤어요. 저 들으라는 듯이요. 저는 그 모든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깨어 있었죠. 그리고 제 아들 재훈이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재훈이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 제게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아침 재훈이는 굳은 얼굴로 출근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은비가 제 생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을 테죠. 저는 일부러 더 서글픈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비가 재훈이를 현관에서 배웅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저는 은비를 향해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얘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네, 무슨 날인데요? 은비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오늘 내 생일이란다. 우리 아들이 아침에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그냥 갔네. 너라도 좀 끓여주면 안 될까? 제 말에 은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죠. 물론 그 모든 말은 제 옷에 달린 녹음기에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생일은 무슨 놈의 생일이에요? 어머님 주민등록상 생일은 지난달이었거든요. 그것도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나이 드시면 기억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식탐만 느나 봐요. 미역국은 무슨
그냥 주는 밥이나 조용히 드세요. 은비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진짜 생일은 오늘이 맞았어요. 주민등록상 생일은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차이가 났고요. 재훈이와 은비는 당연히 제 진짜 생일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은비는 이제 그런 것조차 거짓으로 꾸며내며 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은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재훈이를 반갑게 맞았죠. 저는 일부러 더 풀이 죽은 모습으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본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안 좋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재훈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오늘따라 너희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다. 저는 일부러 생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재훈이가 스스로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제 말을 들은 재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재훈이는 아버지를 무척이나 따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기일과 함께 제 생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챙기는 아이였거든요. 아마 제 말을 듣고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재훈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은비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은비야, 오늘 무슨 날인지 정말 몰랐어? 응? 무슨 날인데?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뭐?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어머, 미안해서 어떡해. 요즘 어머님 신경 쓰느라 내 정신이 없었나 봐. 은비는 능청스럽게 연기했어요. 하지만 재훈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너한테 미역국 끓여달라고 했다면서.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재훈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은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그게 어머님이 오늘이 생일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난달이었거든. 그래서 어머님이 또 기억을 잘못하고 계신가 보다 하고 당신 신경 쓸까봐 일부러 말 안 했지. 됐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재훈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은비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죠.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모르는 척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재훈아. 이제야 조금씩 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제 아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의심의 씨앗이 이제 막 단단한 불신의 벽을 뚫고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 재훈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 집 밖에서는 친구 영숙이 며느리 은비의 뒤를 캐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은비가 잠든 틈을 타 영숙과 몰래 통화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죠. 영숙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조용히 전화를 받았죠. 명자야, 나야. 조은비의 꼬리를 잡았어. 아주 결정적인 거야. 정말? 그게 뭔데? 너희 며느리 빚더미에 앉아 있어. 그것도 아주 크게. 2년 전에 친구랑 동업해서 수입 의류 매장을 열었는데 1년도 못 가서 말아먹었더군. 그때 진 빚이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지금 독촉이 아주 심한가 봐. 영숙의 말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은비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내 재산을 노렸는지 그 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난 거죠. 단순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 보험조사원 경력이 어디 가나. 예전에 알던 신용정보회사 후배한테 부탁해서 좀 알아봤지.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다 알아본 거야. 채무 내역뿐만 아니라 최근 몇 달간의 카드 사용 내역도 확보했어.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지. 재미있는 거? 응. 너희 며느리 명품 쇼핑을 아주 꾸준히 했더군. 빚독촉에 시달리는 사람치고는 씀씀이가 아주 해퍼. 이건 아마도 빚을 갚기 위한 목적 외에도 내 돈으로 자기 인생을 바꿔보려는 욕심이 아주 크다는 증거야. 영숙의 분석은 날카로웠어요. 은비는 그저 빚을 갚는 수준을 넘어 제 돈으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싶었던 거겠죠. 참으로 가증스럽고 뻔뻔한 욕심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를 맨 처음 도와줬던 그 미용실 아가씨, 내가 만나고 왔어. 정말? 그 아이는 괜찮대? 괜찮고 말고. 아주 똑 부러지고 용감한 아가씨더군.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말해줬어. 조은비가 미용실 원장이랑 미리 짜고 너를 데려간 게 맞았어. 원장한테 돈을 좀 챙겨주고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 잘 좀 부탁한다는 식으로 말을 맞췄다는 거야. 아마 미용실에서 내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장면을 연출해서 증거로 남기려고 했을 수도 있어. 세상에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그래. 그런데 그 젊은 미용사가 우연히 조은비가 복도에서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정신병원에 보내든 시설에 보내든 해서 재산만 넘겨받으면 이 지긋지긋한 빚쟁이 인생도 끝이야 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너한테 경고를 한 거였어. 물론 증인으로 서주기로 약속도 받아냈고 든든한 증인까지 확보했다는 말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젊은 미용사의 용기가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야, 명자야. 조은비가 너한테 먹이던 그 약,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어. 저는 숨을 죽이고 영숙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예상대로였어.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강력한 신경안정제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어. 물론 독극물은 아니지만 이걸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억력 감퇴나 환각 증세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약이야. 약을 구해준 사람도 알아냈어. 시내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조은비의 고등학교 동창이더군. 그 친구를 설득해서 증언을 확보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비가 주는 약을 먹지 않은 지 꽤 되었지만 여전히 얼굴은 푸석하고 눈은 퀭했어요. 그동안 저 약이 내 몸을 얼마나 망가뜨렸을까 생각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승리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모였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증거를 터뜨린 결정적인 무대를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영숙이 시킨 대로 마지막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바로 은비가 제게 먹이는 약의 실물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저는 은비가 저녁을 차리는 틈을 타 은비의 방에 몰래 들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은비는 보통 약을 자신의 화장대 서랍에 보관했어요. 제가 서랍을 열자 익숙한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죠. 저는 그 중에서 약 2알을 꺼내 미리 준비해간 휴지에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원래대로 닫아놓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영숙에게 임무 완수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저희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서 저와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제가 아침에 분리수거를 하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면 영숙이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약을 건네받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신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집안을 서성거렸어요. 아이고, 오늘은 재활용 버리는 날인데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은비는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라고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도 이제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바보가 되고 말 거야. 저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은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아마 저러다 다치기나 하지 하고 생각했을 테죠. 아파트 1층 분리수거장에 도착하자 모자를 푹 눌러 쓴 영숙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영숙에게 다가가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약을 건넸습니다. 이거야. 조심해. 알았어. 고생했어, 명자야. 이제 정말 다 끝나가. 조금만 더 버텨. 영숙은 약을 받아들고는 호련히 사라졌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아침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며느리 조은비가 마지막 발악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일만 남은 것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초조해진 며느리 은비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제 아들 재훈이가 더 이상 자기 말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저 역시 그저 멍하니 시간만 보내자 상황을 한 번에 끝내버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 마지막 카드는 바로 외부 전문가를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비는 한껏 상냥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오후에 손님이 한 분 오실 거예요. 어머님 건강이 걱정된다고 재훈 씨 친구분이 와서 상담 좀 해주신댔어요.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죠. 재훈이 친구라는 말은 분명 거짓말일 거예요. 은비가 돈으로 매수한 사기꾼이거나 양심을 팔아먹은 의사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거실 액자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길 것이었고요. 오후 서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비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인상 좋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하얀 가운 대신 점잖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의사 가방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죠. 아이고, 박사님. 어서 오세요.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은비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남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남자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이시군요. 말씀 들었던 것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시네요. 네, 박사님.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까봐 걱정이에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연극배우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남자는 제 앞에 다가와 앉더니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준이라고 합니다. 아드님 친구인데 어머님 편찮으시다는 이야기 듣고 걱정이 돼서 와봤습니다. 저는 남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친구?
우리 재훈이 친구면 아직 고등학생 아니에요? 아저씨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제 말에 남자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은비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은비는 보셨죠?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요. 어머님,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아침? 밥 먹었나? 아닌가, 빵을 먹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는 아시겠어요? 우리 집 아닌가? 남의 집 같은데. 남자는 제가 대답할 때마다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어요. 진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허술했죠. 그는 제 혈압을 재거나 청진기를 대보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저의 혼란스러운 대답을 유도할 뿐이었죠. 10분 남짓한 진찰이 끝나고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은비와 재훈이를 불렀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재훈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두 분께 아주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님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의 말에 은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재훈이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들었지?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 정말 더는 미룰 수가 없어. 박사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법원에 성년 의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서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어머님의 법적 후견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전문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남자는 미리 준비해 온 것처럼 서류 몇 장을 꺼내 재훈이 앞에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작성한 의사 소견서입니다. 이걸 법원에 제출하시면 후견인 지정 절차를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재훈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견서를 받아들었어요. 자기 엄마가 치매라는 공식적인 진단을 눈앞에서 확인하니 충격이 큰 모양이었죠.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이 연극의 마지막까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보, 뭘 망설여. 어서 도장 찍어.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길이라잖아. 은비가 재훈이를 거세게 다그쳤어요. 재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소견서를 들고 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재훈이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들. 이건 진실이 아니야. 재훈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 미세한 움직임을 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의심이 고개를 든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재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엄마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어. 여보, 은비가 소리쳤지만 재훈이는 단호했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훈이가 정중하게 남자를 배웅하자 은비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다 어머님 때문이야. 저렇게 아들을 물고 늘어지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그때였어요. 의사가 현관문을 나서기 전 은비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거실 액자 카메라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잔금은 계좌로 바로 입금해 주십시오, 사모님.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은밀한 거래는 완벽하게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며느리 조은비와 그 협력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고 저 악독한 며느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은비가 사기꾼 의사까지 끌어들여 제 아들 재훈이를 압박하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커튼을 내릴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저 악독한 연극의 마지막 장은 바로 제 손으로 직접 끝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무대 위에서 병든 노인 행세를 하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죠. 은비가 가장 의기양양한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장 처절하고 가장 완벽한 심판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은비는 재훈이를 닥달하다 지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재훈이 역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깊은 정적이 흐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살며시 제 방에서 나와 낮에 영숙이 몰래 가져다 준 대포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제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통된 전화기였죠. 영숙의 치밀함은 이런 데서 빛을 발했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영숙이 전화를 받았죠. 그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해서 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나야, 영숙아. 응, 명자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은비가 의사를 데려왔어. 물론 가짜였지. 내 앞에서 보란 듯이 내가 중증 치매라고 진단하고 재훈이에게 후견인 지정 서류를 내밀더군. 수화기 너머로 영숙이 낮게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까지 예상했던 바야. 그래서 재훈이는 도장을 찍었어? 아니, 망설이더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돌려보냈어. 다행이네. 내 아들이 완전히 구제불능은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조금씩 흘려놓은 힌트들이 효과가 있었던 거야. 그래. 하지만 은비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 아마 내일은 더 거세게 재훈이를 몰아붙이겠지. 그래서 말인데, 영숙아. 이제 끝내야겠어. 바로 내일. 제 단호한 목소리에 영숙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결심이 선 듯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너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증거는 모두 준비됐어. 영상 파일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서류 증거와 증인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시간과 장소만 말해. 내일 저녁 8시. 우리 집 거실이야. 은비가 아마 그 시간에 맞춰 다시 판을 벌일 거야. 변호사랑 그 미용실 아가씨도 꼭 함께 와줘. 걱정 마. 차질 없이 준비할게. 그리고 명자야. 영숙이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어요. 너 혼자 너무 애쓰지 마. 내 뒤에는 내가 그리고 진실이 버티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차가운 화장실 타일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앞둔 전사의 설렘과 긴장감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눕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휴대폰을 들어 아들 재훈이에게 보낼 마지막 문자를 쓰기 시작했죠. 어떤 말을 써야 할까 수십 번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원망의 말을 쓸 수도 있었고 애원하는 말을 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선의와 현명함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오늘 저녁 너가 믿는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거라. 엄마는 널 믿는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거기에는 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을 향한 믿음, 그리고 진실을 선택하라는 마지막 기회였죠.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운명에 맡기고 내일의 무대 위에서 제 마지막 연기를 펼치는 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재훈이와 은비는 아침 식탁에서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재훈이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얼굴이 헬쑥했고 은비는 그런 재훈이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밥알만 씹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출근하고 난 뒤 은비는 제게 다가와 살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똑똑히 들으세요. 오늘 저녁에 재훈 씨가 서류에 도장을 찍을 거예요. 어머님이 중간에 또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재훈 씨 마음 약해지게 만들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아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듯 그저 눈만 깜빡였어요. 제 그런 태연한 반응에 은비는 더욱 화가 났는지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라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휘청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세웠죠. 이제 앞으로 10시간. 시간은 더디게 하지만 꾸준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마치 곧 다가올 제 운명을 예감하는 사람처럼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재훈이를 키우던 고된 시절, 재훈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기쁨, 아들이 어여쁜 색시를 데려와 제게 소개해주던 날의 흐뭇함까지요. 그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오늘 밤이면 산산조각이 나거나 혹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자 재훈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얼굴은 아침보다 더 어둡고 수척해져 있었죠. 아마 제 문자를 받고 하루 종일 고민에 시달렸을 거예요. 은비는 그런 재훈이를 보자마자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보, 잘 왔어. 마침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사람이 왔네. 이리 와서 앉아. 이제 정말 끝내자. 은비의 말대로 거실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한 명 더 앉아 있었어요. 법무사라고 했지만 그 역시 은비가 돈으로 매수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죠. 은비는 재훈이를 소파에 앉히고 그 앞에 어제 그 사기꾼 의사가 써준 소견서와 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자, 여보.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러면 이제 어머님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야. 더는 망설이지 마.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이야. 은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독이 숨겨져 있었어요. 재훈이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동자 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것이 보였어요. 사랑, 의심, 죄책감, 연민, 그리고 혼란까지요. 여보, 뭐해? 빨리. 은비가 재촉하는 순간 재훈이는 마침내 결심을 한 듯 인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은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재훈아. 너의 선택을 보여줘라. 너가 믿는 진실이 무엇인지 엄마에게 똑똑히 보여줘. 재훈이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류 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린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재훈이의 손가락에 묻은 붉은 인주가 하얀 서류에 닿기 직전,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공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응축되어 숨쉬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지던 바로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연기를 모두 걷어내고 제 본래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요. 잠깐만.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재훈이의 손이 허공에 멈췄고 은비와 법무사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서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지금. 은비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늘 구부정하고 힘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리를 꼿꼿이 편 제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을 풍겼죠. 저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는 아들과 며느리를 지나쳐 텔레비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죠. 이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과연 정말 진실인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침착하게 텔레비전 옆면의 USB 포트에 그것을 꽂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외부 입력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USB라는 글자와 함께 제가 준비한 영상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 화면 가득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희 집 거실이었죠. 화면 속에는 며칠 전에 은비가 등장했습니다. 은비는 소파 위에 놓인 제 보석함을 발견하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들고는 황홀한 표정을 지었죠.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반지를 자신의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화면 속 은비의 표정에는 탐욕과 죄책감, 그리고 흥분이 뒤섞여 있었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영상이야? 은비가 비명을 질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당장이라도 텔레비전을 부술 듯이 달려들 기세였죠. 하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니? 너가 내 방에서 내 반지를 훔치는 영상이지. 아주 잘 찍히지 않았니? 요즘 기술이 참 좋아.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하며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 방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침대에 잠들어 있었고 은비가 제 방에 들어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징글징글한 노인네. 숨소리도 듣기 싫어.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약을 좀 더 써야 하나? 확 그냥 잠자는 사이에 아니지. 참아야 해. 거의 다 왔어. 조은비, 조금만 더 참자. 은비의 끔찍한 혼잣말이 거실에 울려 퍼지자 재훈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하는 소리만 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과 은비를 번갈아 쳐다봤죠. 자신의 아내가 잠든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저런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틀었죠. 그 영상에는 은비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잠든 척하며 들었던 그 통화 내용이었죠. 응, 나야. 시어머니, 아주 잘 되고 있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이제 자기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본다니까. 푸아,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인네 시중 드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
재산만 넘겨받으면 이 빌어먹을 빚쟁이 인생도 끝이야. 은비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재훈이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해야만 했으니까요. 마지막 영상은 바로 며칠 전 사기꾼 의사가 이 집에 찾아왔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의사는 제게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고는 너무나 쉽게 중증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그가 현관문을 나서며 은비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약속한 잔금은 계좌로 바로 입금해 주십시오. 사모님. 그 장면을 끝으로 영상은 끝났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검게 변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법무사라는 남자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재훈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비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거나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자신의 모든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 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은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얘야. 너가 그토록 원하던 진실이 바로 이거란다. 너는 나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만들고 싶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단 한순간도 정신을 놓은 적이 없단다. 너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이 머리와 가슴에 똑똑히 새기고 있었지. 너는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거야. 너의 그 더러운 탐욕이 결국 너 자신을 집어삼키고 만 거란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타이밍을 맞춘 듯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하는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혹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거실 안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은비는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잠시 내려다본 뒤 직접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제 친구 영숙과 훤칠한 인상의 젊은 변호사, 그리고 제게 처음으로 위험을 알려주었던 그 용감한 미용실 아가씨가 서 있었죠. 어서들 와요. 마침 무대가 아주 근사하게 준비되었거든. 제 말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외부인들의 모습에 은비는 이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아들 재훈이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요. 법무사라는 남자는 이미 꽁무니를 빼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영숙은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와 은비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은비 씨 맞으시죠? 저는 하명자 여사님의 오랜 친구이자 이번 사건의 조사를 도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하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인 김 변호사님, 이쪽은 증인이 되어주실 분입니다. 영숙의 소개가 끝나자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조은비 씨, 지금부터 당신이 하명자 여사님께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들고는 아주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절도죄. 당신은 며칠 전 하명자 여사님의 방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쳤습니다. 이 행위는 명백한 절도에 해당하며 앞서 본 영상이 그 증거입니다. 물론 그 반지는 가짜였지만 은비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훔쳤으니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었어요. 둘째, 상해죄. 당신은 수개월에 걸쳐 함영자 여사님께 의사의 처방 없는 전문의약품을 고의적으로 복용시켰습니다. 이 약물은 심각한 인지능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로 이는 명백한 상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 약물 성분 분석 결과 보고서와 당신에게 약을 공급한 병원 관계자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은비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죠. 셋째,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미수. 당신은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의사와 공모하여 함영자 여사님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이용해 하 여사님을 금치산자로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소견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 위조 미수죄가 추가됩니다. 여기 당신과 의사 김재준 씨가 돈을 주고받은 계좌 이체 내역과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은비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렸어요. 그녀가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이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존속 협박 및 학대. 당신은 함영자 여사님께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 또한 관련 영상과 녹취록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비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아들 재훈이가 귀여우다시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 어리석은 아들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엄마. 저는 아들의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 없이 그저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줄 때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대가를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조은비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변호사의 물음에 은비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다 내가 했어. 그래서 뭐, 저 늙은이가 죽기 전에 돈 좀 편하게 써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평생 돈만 알고 살아온 구두쇠 같은 인간. 저 돈 죽으면 싸들고 갈 거야? 어차피 아들한테 물려줄 거 내가 좀 먼저 쓴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은비는 마지막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 추악한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런 은비를 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런 인간에게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평생 돈만 알고 살아온 구두쇠야. 제가 조용히 입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그런데 너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남편 일찍 여의고 너희 시아버지 병수발하느라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나는 굶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 내 새끼, 내 아들 재훈이만큼은 남들처럼 번듯하게 가르치고 굶기지 않으려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은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야. 내 눈물이고 내 피고
내 인생 그 자체란 말이다. 그런데 너는 그런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했어. 그런 너를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한번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부른 손님이 아니었어요. 영숙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었죠. 영숙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은비 씨 되십니까? 절도, 상해,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은비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은비는 마지막 발악처럼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재훈이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텅 빈 거실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상처가 남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제 자신을 지켜낸 것입니다. 며느리 은비가 경찰에 연행되고 변호사와 증인들이 모두 돌아간 뒤 거실에는 저와 아들 재훈이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처럼 집안은 무겁고 서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죠. 재훈이는 여전히 제 발치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가여웠지만 저는 선뜻 손을 내밀어 아들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야만 했으니까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재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은 제가 평생 봐온 아들의 모습 중에 가장 비참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엄마 욕을 하셔도 좋아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내의 거짓말에 눈이 멀어 엄마를 의심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불효자식을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훈이는 자신의 뺨을 스스로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조용히 붙잡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너의 죄는 어리석음이다. 진실을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달콤한 거짓에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죄야. 엄마인 나를 믿지 않고 겨우 몇 년 함께 산 아내의 말만 맹신한 죄지. 제 말에 재훈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이다. 엄마. 재훈이가 감격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하지만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대가는 치러야지. 이제 내 인생은 너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더 이상 엄마 뒤에 숨어서 어리광 부릴 나이는 지났잖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죠. 그 안에는 이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과 제 인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팔 거다. 제 말에 재훈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네, 집을요? 왜요, 엄마? 여기서 저랑 같이. 아니,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생각이 없어. 너는 이제 독립해야 해. 이 어미의 품을 떠나 너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는 미리 알아봐 두었던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집을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에게 말했죠. 이 집을 판 돈으로 너에게는 작은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주마. 그걸 미천 삼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 내 아내 은비의 죗값은 내가 함께 갚아나가야 할 빚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내의 형량을 줄여주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물어주든 그건 이제 온전히 너의 몫이야.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재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라는 것을 아들 역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몇 주 뒤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재훈이에게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고 남은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챙겼습니다. 재훈이가 이삿짐을 싸서 떠나던 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한번 꼭 안아주었어요. 그 포옹 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죠.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응원까지요. 저는 그 넓고 텅 빈 아파트에 며칠 더 머물며 제 지난 인생의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역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죠. 제가 새로 옮긴 곳은 서울 근교의 작은 타운하우스였어요. 늘 꿈꿔왔던 것처럼 아담한 정원이 딸린 예쁜 집이었죠. 이삿날 제 새로운 집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오랜 친구 영숙과 저를 도와준 용감한 미용실 아가씨였죠. 저는 그 두 사람에게 두둑한 감사금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이건 내 고마움의 표시고 약속이야. 정말 고마웠어.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차가운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지도 몰라. 미용실 아가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영숙이 웃으며 그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받아둬요, 아가씨.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용기에 대한 훈장 같은 거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미용실 차리면 내가 1호 손님으로 갈게. 영숙의 말에 우리는 모두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 꾸민 정원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눈부신 빛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저는 정원의 작은 텃밭에 상추와 깻잎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곧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겠죠. 제 인생도 바로 저 새싹들처럼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물론 혼자 된 아들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또한 제 아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무게일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만의 인생을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가끔은 영숙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정원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요. 저는 이 지혜로운 선택이 가져온 평화로운 결말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